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도 놀랍기만 합니다. 남편과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잔 게 몇 번 안 되다 보니 사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유부녀라는 사실도 깜빡깜빡 하고는 했어요. 결혼 전과 달라진 거라고는 제게 시어머니가 생겼다는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저랑 같이 사는 남편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결혼 전에는 그런 모습이 좋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살다 보니 힘든 순간도 있더군요. 남편은 청담동에 큰 미용실을 운영해요. 미용실이라는 게 주말이고 밤낮 없이 일이 있다 보니 항상 바빠요. 더군다나 남편은 대표다 보니 영업까지 해야 해서 매일 밤 모임에 술 약속이 끊이질 않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제가 남편이 운영하던 미용실 직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어요. 남편이 지금에야 청담동에 내로라는 유명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몇 년 전에는 저와 남편 둘뿐인 작은 미용실이었어요. 제 실력과 남편의 영업 능력으로 우리는 미용실을 이만큼 키워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도움이 있었어요. 손님이 늘기 시작하고 남편이 고정 고객을 끌어오고 나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해야 했거든요. 남편은 결혼하기 직전에 시어머니께 돈을 빌렸어요. 청담동에 미용실을 차리는데 필요한 금액을 거의 다 빌렸습니다. 시어머님은 흔쾌히 빌려주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시댁에 들어와 살라는 거였어요. 너희 미용실 차려준 돈, 너희 결혼시킬 때 집 사주려고 준비해놓은 돈이었어. 그런데 가게 차리는데 도와줬으니까 신혼집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시어머니는 10년 전쯤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가 되셨대요. 그 이후 시어머니가 좀 달라지셨답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식에게 집착했대요. 더군다나 큰형이 결혼한 이후부터는 남편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평생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살자고요. 남편이야 외로움을 많이 타는 엄마의 단순한 투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과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월세를 살더라도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혼자 살던 월세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도 아직 계약 남았으니까 우선 거기서 시작해서 돈 좀 모이면 이사할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완강하게 나왔어요. 너 말 되게 쉽게 한다? 우리 아들이 왜 월세를 살아? 우리 아들은 그런 좁아터진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 그게 싫으면 너희 친정에다가 돈 좀 달라고 하든지.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편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유별났습니다. 남편 말고도 위에 형이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결혼하고 미국으로 발령이 나서 손주들까지 미국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더 집착하셨대요. 남편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말도 그렇고 저에게 같이 살자고 하신 것도 그랬지만 뭘 하든지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1순위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결혼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남편과 같이 다닐 때 보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많았어요. 드레스를 보러 가든 가구를 보러 가든 항상 따라오셨는데요. 시어머니는 항상 조수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더러 뒤에 타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조수석에 앉아 남편을 챙기는 걸 좋아하셨죠. 어디를 가든 과일이나 간식을 싸와서 남편 입에 하나하나 넣어주셨어요. 어린아이처럼 티슈를 입까지 닦아주셨죠. 처음엔 막내 아들이라 더 애지중지 하시나 했는데 보다 보니 좀 과하더군요. 심지어 저를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내가 평생 먹는 거 입는 거 다 챙겨줘서 혼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세아가 네가 나처럼 옆에서 다 도와줄 때까지 네가 나랑 같이 살면서 배워야 할 게 많다. 하나하나 보고 다 배워. 30대 후반이 넘은 아들더러 자기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저랑 결혼할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속옷이랑 양말을 직접 다 손으로 빨아주시는 건 물론이고 아침마다 입을 옷이랑 양말까지 다 챙겨주셨대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히는 건 남편이 몇 시에 들어오건 집에 들어와 씻으면 머리 드라이까지 해주셨다네요.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남편이 워낙 성격도 밝고 긍정적이라 다른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시댁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시어머니 말처럼 저는 저를 도와줄 친정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셔서 가게 안에 쪽방에서 살았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매일 가게를 보거나 가게 정리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먹여주는데 당연히 밥값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학교에서 야자를 하다 늦게 들어와도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 끝났으면 일찍 들어와서 아버지 도울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딴짓하다가 이제 들어와? 놀다 늦은 거 아니고 학교에서 야자하다가 늦은 거예요. 야자 빠지면 선생님한테 혼난다고요. 대학도 안 갈 건데 야자는 무슨 야자. 내가 당장 학교에 전화해서 내일부터 너는 야자 빼달라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너는 학교 끝나자마자 집으로 와. 대학에 갈 생각도 해본 적 없지만 그렇다고 제 입으로 아버지에게 대학 안 간다고 말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쩜 하나밖에 없는 딸의 미래를 마음대로 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저는 야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는 대로 곧장 집에 와서 가게를 봐야 했으니까요. 제가 가게를 보고 있으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동네 복덕방에 나가 술을 마시고 노름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버지의 유일한 낙이 술과 노름뿐이었죠. 동네 아저씨들하고 내기 노름을 하다 보면 돈을 잃는 날도 있고 따는 날도 있었는데요. 그날 집에 들어오는 거린거리만 봐도 저는 아버지가 돈을 땄는지 잃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오자마자 발에 치이는 대로 차버리면 그날은 돈을 잃은 거였고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해가 뜰 때나 들어오면 돈을 좀 딴 겁니다. 물론 딴 돈을 술값으로 다 쓰고 들어와서 돈은 하나도 없었지만요. 그래도 성질을 부리는 것보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게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 저를 동네 분들이 안쓰러워했어요. 반찬도 해다 주고 용돈도 주고는 하셨죠. 그 중에서도 저를 제일 많이 챙겨준 분이 바로 아버지 구멍가게 옆집에 있는 미용실을 하던 이모였어요. 제게 손재주가 있다며 미용 기술도 가르쳐 주셨죠. 그 이모가 아니었으면 혼자 나와 월세집도 못 구했을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 졸업한 저를 데려다 1년이나 기술을 가르쳐주며 월급도 주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아버지 구멍가게에서 분가해 나와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일할 거라고 했을 때도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어요. 그때도 이모가 도와줘서 그 지긋지긋한 구멍가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 큰 계집애가 어디 혼자 올라가서 살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버지 옆에서 얌전히 있다 좋은 남자 생기면 시집이나 가. 시집은 무슨 시집이야. 영순이는 손재주가 좋아서 어디 가나 성공한다니까. 아버지가 돼서 괜히 딸내미 앞길 막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둬요. 다 그 딸내미 언제까지 끼고 있으려고 그래? 제 말은 안 통해도 이모 말은 통했습니다. 아버지는 연신 궁시렁거리면서도 결국엔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서울에 올라온 저는 여기저기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그러다 남편도 만난 거고요. 사실 서울에 올라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결혼을 하는 것도 용해요. 툭하면 아버지께서 노름하다가 여기저기 빚을 지어서 제가 갚아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타이밍도 기가 막힌 게 돈이 모일만 하면 사고를 쳐서 저는 적금을 들기만 했지 제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 형편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다행인데 집은 당연히 그림의 떡이었죠. 더군다나 결혼한다고 친정아버지께서 도와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살던 월세 보증금은 결혼 준비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사는 게 아무리 싫어도 꾹 참아야 했죠. 저의 시집살이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살던 집은 다행히 5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로 중간 거실을 중심으로 공간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현관만 하나지 공간은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아침에 나가면 미용실 마감하고 밤에나 들어오니 시어머니와 특별히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6일 내내 일하고 하루를 쉬다 보니 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늦잠 자는 꼴을 못 보셨습니다. 아침부터 저희 부부가 쓰는 방 앞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연신 인기척을 내셨습니다. 남편이야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며느리인 저는 눈치가 보이지 않을 수 없었죠. 결국은 쉬는 날도 평소처럼 오전 7시를 넘기자마자 일어나야 했어요. 제가 일어나 방에서 나오면 어머니는 제 남편이 깰까봐 조심조심 방문을 닫고 저에게 빨리 가서 아침 준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음식에 진심인 분이셨어요. 특히나 아들이 먹을 음식이라면 더 열심히 준비하셨죠. 새벽 시장에서 사온 유기농 채소들과 고기도 항상 마시장에 들려서 좋은 부위로만 골라오세요. 신선한 재료로 간 만든 반찬과 찌개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꼭 끼니 때마다 갓 지은 밥을 준비하시죠.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의 정성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좋은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 잘 차려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보통 정성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너무 피곤하다 보면 몸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한 번은 제가 밥상을 차리다가 살짝 졸은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어머, 남편 밥상 차리는데 너는 잠이 오니? 너 그거 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사랑하는 남편한테 이렇게 맛있는 밥상 차려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 일인데 너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졸고 그러니? 시어머니는 조선시대의 현모양처의 표본이었어요. 신사임당이 울고 갈 정도였죠. 물론 저도 남편을 사랑하기야 하지만 잠까지 줄여가며 밥상을 차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시어머니께서는 자꾸만 저에게 많은 일을 강요했어요. 출퇴근하면서 매번 밥 차리고 살림하는 것도 버거운데 저는 매일 시어머니에게 잔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빨래도 모아서 하게 되고 설거지나 냉장고 정리도 그때그때 빠릿하게 못했어요.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항상 못마땅해 했죠. 어쩜 너는 20살 때부터 혼자 살았다는 애가 이렇게 살림을 못하니? 혼자 살았을 때 얼마나 대충대충하고 돼지우리처럼 살았는지 안 봐도 뻔하다. 우리 아들은 평생 나랑 살아서 깨끗한 집에만 익숙한데 너처럼 살림했다간 우리 아들 병나겠다. 신경 좀 써.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는 제가 하는 일이 마땅치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잔소리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니 저도 질리더군요. 어머니, 저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저만 사는 집도 아니고 어머니 아들도 똑같이 먹고 쓰는 집인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어머님 아들한테도 똑같이 시키세요. 뭐야? 너 지금 설마 내 아들한테 집안일을 시키라는 거니? 네가 버젓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청소니 빨래니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왜 해? 우리 아들은 자기 머리도 한번 말려본 적 없는 애야. 아무리 귀한 아들이어도 그렇지 요즘 세상에 둘 다 똑같이 나가 일하는데 저만 왜 매일 남편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해야 출근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퇴근하고 들어와서도 청소에 빨래에 시어머니 시중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었어요. 꼭 직업이 하나 더 생긴 꼴이었죠. 어머니,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철 씨도 이제 조금 있으면 40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밥그릇 하나 안 치우고 머리도 하나 못 말린다는 게 자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뭘 모르나 본데 본디 부모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애들이 원래 다들 그래. 에이그,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어미도 없이 큰 네가 뭘 알겠냐? 시어머니는 이중인격이에요. 상견례 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에게 너무 안쓰럽다고 앞으로 본인이 친정엄마처럼 잘해주겠다고 하시더니만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는 툭하면 제가 엄마 없이 자란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어요. 가정교육 어쩌고 운운하면서요. 제가 말로는 상대할 수 없었어요. 사실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가 문제지 남편이 문제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과하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착각이었습니다. 같이 일할 때나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은 빵점짜리 남편이더라고요.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랑 사느라 눈치 볼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남편마저 도와주질 않았어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제가 남편 미용실에 나가 일하는 걸 마땅치 않아 하셨어요. 특히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식사하다 미용실 얘기가 나와 저와 남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끼어들었습니다. 가장이 하는 일에 여자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남들 보면 뭐라고 하겠니? 명색이 네 남편이 대표인데 아내 말에 쩔쩔매는 거 보면 직원들도 대표 만만하게 보지 않겠어? 사실 지금이야 미용실 규모가 커져서 미용사도 많고 데스크 직원도 있어서 제가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남편과 제가 함께 시작한 가게이다 보니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도 많다 보니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신 돈을 투자해 만들어준 당신 아들 가게이니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를 대놓고 하셨습니다. 미용실이야 우리 이 대표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는데 뭘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니? 너는 괜히 일에 나서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애 가질 생각부터 해라.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를 키우기를 바라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일이 좋은 것도 있지만 시어머니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건 저에게 곤욕이었거든요. 그래도 미용실에 출근하는 날은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덜 먹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호심탐탐 저를 일을 못하게 만들 구실만 찾고 계셨습니다. 제가 속이 좀 안 좋다고 하거나 얼굴색만 나빠져도 바로 임신한 것 아니냐고 테스트기를 건네세요. 가끔 그런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돼요. 저를 그렇게 예뻐하시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저를 집에 가둬두려고 하시나 싶어서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른 척 외면하고 매일 가게가 바쁘다는 핑계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10시 마감하고 집에 오면 11시가 다 되는데 그때 와서도 저는 쉬지를 못합니다. 남편은 양말, 바지, 티셔츠 등등을 아무데나 허물 벗듯이 바닥에 던져놓습니다. 여보, 빨래바구니가 버젓이 있는데 왜 이렇게나 아무데나 던져놔? 나도 같이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한데 내가 당신 뒤치다거리까지 해야겠어? 당신이야말로 이까진 일이 뭐라고. 일하고 들어와서 힘든 나한테 굳이 잔소리까지 해야겠어? 당신 일하느라 힘들다고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뭐야? 남편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당신 어떤 면에 반했는지 알아? 옛날에 미용실에서 같이 일할 때 깔끔하게 정돈해놓는 거 보고 꼼꼼하고 깔끔하다 싶어서 반한 거야. 거기다가 그때는 내가 말 안 해도 커피 타주고 밥 차려주고 알아서 다 해주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왜 자꾸 일일이 잔소리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때는 당신이 상사였고 지금 우리는 부부잖아. 부부는 당연히 서로 도우면서 챙겨야지. 내가 다 알아서 해주면 그게 식모랑 뭐가 달라?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노크도 안 하고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해서 와봤더니 새아기, 너 늦게까지 고생하고 들어온 남편을 왜 그렇게 들들 볶아?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게. 시어머니께서 밖에서 저와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시댁살이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같이 살다 보면 정말 듣는 기가 많다 보니 말 한마디 실수했다가는 아주 이상하고 개념 없는 내대는 거 한순간이었죠. 그날이 그랬어요. 일하느라 하루 종일 고생한 남편 박박 바가지 긁는 이상한 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가 가장 예민하게 구시는 집안일을 가지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으니 더 제가 거슬리셨던 거죠. 양말이든 바지든 네가 가져다가 바구니에 넣으면 되잖아. 우리 아들처럼 큰일하는 애한테 빨래니 청소니 이런 거 가지고 왈구왈구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이건 저랑 남편 간의 일이에요. 어머니가 끼어드실 일 아니라고요. 평소에는 시어머니께서 어차피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시니 대충 넘어갔지만 그날은 저도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서 좋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양말이든 바지든 빨래바구니에 넣어놓고 정리하는 게 절대 제 일은 아니라는 걸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얼씨구,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내가 내 아들 일에 끼어들지 못하며 도대체 누가 내 아들 일에 신경 쓴다는 거니? 그리고 너 그까지 일 좀 한다고 내 아들 앞에서 유세 떨고 싶은가 본데
절대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라. 너 없다고 우리 아들 사업 망하지 않아. 어머님이야말로 미용실 좀 차려주셨다고 제 앞에서 유세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속에 있던 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 그만 안 해? 어머니 우리 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말댔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이랑 잘 이야기할 테니까 그만 들어가서 쉬세요. 아이 그 아들. 너는 세상에 널린 게 반이 여잔데 조금 더 유심히 찾아보지. 어디서 저런 애를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니? 아휴 내가 답답해서 제명에 못 산다 못 살아.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며 본인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일을 키웠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거실에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남편에게 가서 엄마나 꼭 껴안고 자라고 했습니다. 너무 짜증나서요. 한 집에 셋이 함께 사는데 저는 꼭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외로웠어요. 그래서 더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라도 생기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마음처럼 잘 되지 않으니 제가 마음을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좋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남편이 분점을 하나 더 내고 싶어 했어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용실이 워낙 잘 되다 보니 예약제로는 손님을 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동네에서 일부러 청담까지 오는 손님들도 많았고요. 분점을 내기만 하면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 분점을 내는 건 저나 남편 모두 찬성이었지만 다른 데에서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분점을 맡으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한 지 꽤 되기는 했지만 저는 미용사예요. 손님들을 상대하고 머리를 만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연간의 영업 노하우를 가진 사업가죠. 새로 오픈하는 가게에 남편이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우겼어요. 저와 청담점의 오래된 에이스 실장들을 다 데리고 분점으로 가라고 했어요. 청담점에는 지금 스텝으로 있는 직원들을 다 실장으로 승진시키겠다고요. 그래야 직원들 사기도 올라서 분위기가 좋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어요. 원래 돈 되는 일 아니고서야 직원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같이 일하는 실장들도 제가 몇 개월을 졸라야 실장으로 승진시켜주고는 했는데 희한했습니다. 남편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나 싶더군요. 청담점이야 이미 자리 잡았지만 성수점은 이제 시작하는 자리인데 고급 인력들이 가서 기반을 싹 다져줘야지. 청담점도 새로운 느낌이 필요하고. 당신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청담점 기존의 오래된 단골들이 싫어하지 않겠어? 그러다 단골 다 빠져나가면 어쩌려고 그래. 청담에서 성수 얼마나 걸린다고. 단골들은 다들 당신이랑 실장들 따라서 가게 돼 있어. 당신도 내 영업 능력 믿지? 나 믿어봐. 그리고 당신도 언제까지 남의 머리만 만질 거야. 영업도 해야지. 남편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 낸 분점 명의를 제 명의로 해주겠다네요. 남편과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업은 물론 차를 한 대 사도 항상 자기 명의로만 하던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죠. 그렇게 해서 남편과 저는 새로 분점을 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남편 말대로 성수점은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생각보다 분점이 바빠져서 본점에 제가 신경을 잘 못 썼는데요. 본점 직원들에게 자꾸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분점으로 오면서 오래 일한 스텝 중 한 명을 남편이 실장으로 승진시켰는데 그 친구가 영 일을 못하나 봐요. 직원들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실력도 별로고 인성도 부족하다고요. 저는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그날 저녁 퇴근하고 남편에게 슬쩍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실장 됐다는 유정씨 말이야. 나는 참 몰랐는데 사람이 좀 성격에 문제가 있다더라고. 스케줄 자기 마음대로 뒤집는 건 예산일이고 얼마 전에는 다른 실장 고객까지 뺏었었나 봐. 저도 제가 눈으로 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에게 들은 말이니 남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눈치가 빠삭한 사람이니 모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 오 실장? 아, 여자들은 아무튼 잘 나가면 그렇게 샘을 낸다니까.
오 실장이 나이도 어리고 경력이 많지도 않은데 단골이 많아. 내가 설마 실력도 없는 직원을 승진시켰겠어? 내가 딱 보고 알았다니까. 꼭 당신 예전이랑 비슷해. 기술도 좋고. 남편이 원래 직원들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유독 좋게 봤나 봐요. 그럴 만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니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의 손님을 뺏었다는 것도 그 직원이 실력이 좋아서 손님이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한 거래요. 그리고 출퇴근 스케줄 문제는 그 직원이 최근에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돌보느라 그런 거랍니다. 내가 언제 직원들 스케줄 바꿔주고 그러는 사람이야? 어린 친구가 혼자 일하랴고 어머니 돌보랴 고생하는 것 같길래 내가 좀 도와줬어. 앞으로 우리 미용실에 당신처럼 중요한 직원 될 텐데 그 정도는 배려해야지. 남편은 참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절대 도움이 안 될 사람한테 배려를 했을 리 없어요. 저는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새로 승진한 직원이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남편이 알아본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분점으로 오고 나서 좋은 게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일도 가정에서도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터가 분리되니 항상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게 됐습니다. 남편은 절대 저한테 밥은 먹었냐, 퇴근은 몇 시에 하냐 묻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분점에 와서는 그렇게 수시로 전화랑 문자를 해요. 집에 몇 시에 들어가는지, 본점에는 오지 않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꼭 신혼 같다고 놀릴 정도였죠.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니 자연스레 저도 남편을 챙기게 됐습니다. 본점보다 분점 마감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 집에서 가까워서 제가 먼저 퇴근했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는 밀린 집안일도 하고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루 종일 떨어져 있었으니 저녁이라도 남편과 오붓하게 먹으려고요. 그런데 마음을 곱게 쓰려고 해도 저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저더러 항상 집안일 밀리지 말라고 남편 밥상 좀 차리라고 잔소리할 때는 언제고 막상 제가 알아서 하니 그게 또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제가 저녁 밥상을 미리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면서 화장실에서 손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시어머니께서 빤히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이래서 돈이 무서운 거다. 그전에 내가 그렇게 남편 속옷이랑 양말은 꼭 손으로 빨라고 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우리 아들이 분점 내주자마자 태도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냐? 아이고, 너도 이제 보니까 곰이 아니라 여우였구나. 할 일 없으면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볼 노릇이지. 시어머니는 괜히 제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야 제가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그랬죠. 분점은 본점보다 규모도 작고 퇴근 시간도 빨라서 제가 여유가 좀 생겨서 그래요. 여유가 생겼다는 애가 밥상은 저게 뭐니? 내가 알던 반찬만 고스란히 올려놨네. 이왕 차리는 거 뜨끈한 국이라도 좀 끓여. 퇴근하고 들어온 애가 국도 없이 밥이 넘어가겠어? 집에 일찍 들어와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나 놓치지 않고 잔소리와 구박을 늘어놓으셨어요. 그이 저번에 건강검진 받을 때 보니까 혈압 올랐다고 국이나 찌개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도 그 일 생각해서 간 적당히 하세요. 어머님 반찬 좀 짜요. 저도 며느리 생활이 몇 년인데 이제 웬만한 건 다 받아쳤습니다. 뭐야? 기껏 매일 내 손으로 직접 해다 먹였더니 내 반찬이 짜? 얼씨구, 너는 그렇게 건강해가지고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 손주도 하나 못 낳냐? 아이고, 어디서 저런 거를 데리고 와서는 며느리라고. 아유, 내 팔자야. 아유, 내 팔자야. 결국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항상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걸로 마무리되고는 했습니다. 이제 하도 들어서 제 귀에 딱지가 생길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른 아침이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가시는 것 같길래 저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좀 나와보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 젊은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실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언뜻 여자를 다시 보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 청담점의 유정씨 아니에요? 맞다. 실장으로 승진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오 실장이네요. 오 실장님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이세요? 그랬습니다.
남편이 있는 청담점 직원이었어요. 저도 오다 가다 몇 번 보기도 했고 최근에 소문이 좀 있어서 기억해요.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들이 오 실장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남자 손님들에게 꼬리쳐서 다른 실장의 손님을 뺏어가기도 하고 외제차를 타거나 직업이 좋은 남자 손님에게 따로 연락하기도 한다고요. 거기다가 저희 남편에게 잘 보여서 승진도 다른 직원보다 빨리 했다고 말이 좀 있었습니다. 워낙 말이 많은 동네이다 보니 저와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까지 찾아오니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아는 체는 제가 했는데 오 실장은 저희 어머니에게 용건이 있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사모님 말씀처럼 저 청담정 직원 오유정이에요. 대표님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저는 순간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고개를 들며 이야기를 꺼냈는데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게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집까지 찾아온 거냐고 빨리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오 실장이 슬그머니 허리를 피며 배를 내밀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경악스러웠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이 아이 대표님 아이예요. 어머님,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저 받아주시면 이 집에서 어머님이랑 이 대표님 왕처럼 모시면서 살게요.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오 실장, 아니 상간년 연의 배를 시그머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정말이야? 그쪽이 내 아들아이 임신했다는 게? 네, 맞아요. 여기 아기 초음파 사진이에요. 어머님께서 혹시나 제 말을 못 믿으실까봐 아드님이랑 데이트할 때 찍은 사진도 가져왔어요. 상간년 여는 아무래도 마음이 급했나 봐요. 자기 손으로 불륜 증거 사진을 다 들고 와서는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더군요. 오 실장, 너 제정신이야? 바람 피운 게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그런 몸을 하고 여기까지 찾아와? 그것도 혼자서. 너 임신한 거 그 인간한테도 말했니? 임신 사실 알자마자 이쪽부터 온 거예요. 저도 더는 못 기다리겠어서요. 오빠, 사모님 불쌍해서 도저히 이혼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해주려고 왔어요. 사모님, 제발 이혼 좀 해주세요. 우리 정말 사랑해요. 저는 오빠랑만 살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애까지 생겼는데 사모님이 물러나는 게 맞잖아요? 저 어린 년 입에서 오빠 오빠 소리가 나오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다 막히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답니다. 정말이지 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최근에 남편이 좀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옛날에도 워낙 밖으로 돌고 저에게 자상하지는 않았지만 바람 피운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남편이 저녁만 되면 핸드폰을 붙들고 살았어요. 전화만 오면 흠칫 놀라 나가서 받고는 했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누구냐고 물으면 남편은 항상 제가 모르는 친구라고 둘러댔어요. 요즘 들어 돈 빌려달라는 친구놈들이 많다고 투덜거리면서요. 저는 남편의 말을 감쪽같이 믿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남편이 저에게 유독 잘했어요. 저에게는 물론이고 얼마 전 친정 아버지께서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서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그때 남편이 병원을 알아봐준 건 물론이고 병원비를 다 내줬어요. 그랬으니 저로서는 남편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자 곧바로 상간녀년이 다시 저를 쏘아붙였어요. 대표님, 저한테 진심이에요. 벌써 만난 지도 1년 넘었다고요. 거기다가 저 실장으로 승진시켜주려고 사모님이랑 다른 실장들 다 분점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뿐인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프다고 하니까 매일 죽사 들고 병원에 병문안까지 갔어요.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둘이 만난 지 1년이 넘었고 남편이 저에게 분점을 넘긴 것도 다 저 상간녀년 때문이라네요. 그때였어요. 상간녀년은 곧바로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시어머니의 팔에 매달려 애걸복걸 사정했습니다. 본인을 며느리로 받아달라고요. 더 어이없는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당신의 팔에 매달려 있는 상간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리했어요. 위아래로 꼼꼼히 훑어보고 계셨죠. 진짜 우리 아들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랑 우리 아들을 왕처럼 대할 수 있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버젓이 여기 있는데 뭐 전현을 며느리로 들이기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멀쩡한 정신 상태가 아닌 거야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버리고 상간녀년을 며느리로 들일 생각인 것 같았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나한테는 차라리 잘 됐잖아. 어차피 너 내 마음에도 안 들고 애도 못 낳는데 이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어딨어? 젊고 이쁜 애가 내 아들 새끼를 가졌다는데 지금이라도 너 이혼시키고 후다닥 재혼시키는 게 나한텐 이득이지. 순간 시어머니 입에서 이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군요. 더 떨어질 정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오만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더 말을 섞을 것도 없이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집에 당신 여친 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집으로 튀어와. 안 그럼 지금 바로 내 변호사 부를 거니까. 으이그 저거 남편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마누라가 저러는데 어떤 남자가 좋다고 하겠어? 나 같아도 바람 피우지.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저는 순간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워서 상간녀한테 애까지 임신시켰다는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제가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있는데 저렇게 모질게 구는 꼴을 보니 저도 참을 필요가 없겠더군요. 이 인간 오면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내가 그냥 이야기해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부터 제가 아니라 저기 있는 전현을 며느리로 생각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어머님 며느리 아닙니다. 뭐래?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 소리 하고 있어? 제가 그렇게 내가 애를 가질 수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자기 마음대로 제가 애를 못 가는 것처럼 구박했어요. 저는 막무가내 행동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개념 없는 아줌마의 정신을 번쩍 깨워주기로 했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전혀 뱃속에 있는 애 아줌마 손자 아니에요. 왜냐면 아줌마 아들 무정자증이거든요. 씨 없는 수박이라고요. 순간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된다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제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애를 못 낳는 건 넌데 왜 자기 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힘없이 제 멱살을 잡은 시어머니를 미쳤습니다. 그러고는 똑똑히 한 번 더 말해줬어요. 야 상간녀, 네가 말해. 네 뱃속의 새끼 이 집 핏줄 아니잖아.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이 집 대단하신 아드님께서 무정자증이야. 내가 병원에서 직접 들었다니까? 그때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남편이 우당탕탕 신발을 벗어던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거실에 버젓이 서 있는 상간녀를 보고 놀라서 황급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나 아니야. 당신도 오 실장 알잖아. 나 당신 두고 절대 바람 피우고 그럴 사람 아니야. 남편은 뒤늦게 나타나 뒷북을 시원하게 쳤습니다. 절대 바람이 아니라고 우기면 끝날 일이라고 멍청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 너 똑똑히 말해봐. 너 정말 무정자증이야? 전혀 말이 사실이냐고!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여보, 설마 당신이 말했어? 그거 우리 평생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그랬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시어머니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애가 생기질 않는 것 같다며 그렇게 구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남편과 난임센터에 다니며 이런저런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편에게 문제가 있답니다. 남편이 선천적 무정자증이라네요. 남편은 진단을 받고도 인정하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같았습니다. 만약 임신을 원한다면 시험관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가능성도 희박해서 저와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사실 당시에 저도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을 듣고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알고도 저를 속인 게 아니라 뒤늦게 결혼 이후 알게 된 사실이니 저도 남편을 원망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무조건 아이를 낳겠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원하셨으니까요. 남편은 무정자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난 뒤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저를 대하는 것도 전과는 달라졌고요. 그래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은 저만 알고 있기로 했습니다. 아들이라면 끔찍하신 시어머니께서 알게 되시면 아마 저보다 더 힘들어하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께는 그냥 아이를 안 낳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제가 아이를 못 가져서 못 낳는 걸로 몰아가더군요. 저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시어머니까지 그러시니 그냥 애써 모른 척 외면하고 살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괜찮아지겠지 기대하면서요.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하는 것도 싫어서 애써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다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정말 전혀 뱃속에 있는 애가 네 애가 아니라는 거야? 아이? 아이라니, 오 실장, 너 임신했어? 어떡해? 남편은 임신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바람을 피우는 동안 둘이 얼마나 서로 애틋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 실장 년이 지금까지 한 게 다 연기이고 본인을 기만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배신감이 어마어마했겠죠. 지금의 저처럼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그러게 저 어린애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 유정이 쟤 잘생긴 손님들 번호만 따고 다니는 애야. 너무 뻔하잖아. 당신 돈이 욕심났던 거지. 난 여기서 빠져줄 테니까 둘이, 아니 세 분이 알아서 정리 잘 하세요. 여보, 자기야, 왜 이래? 나 쟤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저런 천박한 애랑 내가 미쳤어? 야, 너 어디서 사기를 쳐? 당장 안 꺼져? 남편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습니다. 상간녀 오 실장이 본인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내쳐버렸어요. 그러게!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디서 저런 근본도 모르는 애가 기어들어왔어? 아가, 우리 오늘은 나가서 외식할까? 이 재미가 쏠게. 와, 1시간 사이에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믿었던 직원의 사기, 남편의 불륜, 시어머니의 배신, 잠깐 사이에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싫었어요.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가족이니 제가 잘하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서로의 허물도 받아주고 이해하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 인간들과 다신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에 들어가 짐부터 쌌습니다. 짐을 들고 거실로 다시 나왔을 때 상간녀년이 울며불며 남편에게 매달려 있더군요. 남편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기라도 한 것처럼 상간녀를 매몰차게 밀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그런 상간녀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간녀는 자기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버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는 웃음도 나오질 않더군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게. 다음엔 법정에서 봐. 여보, 왜 이래? 나 당신이랑 못 헤어져. 남편은 끝까지 구질구질했습니다. 집을 나가려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못 나가게 했어요. 저는 인상이 저절로 구겨졌습니다. 이 정도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이랑 지금까지 산 건가 사무치게 후회가 됐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얼굴에 가래침을 모아 콱 뱉어버렸어요. 그때 상간녀를 해결하고 들어온 시어머니가 달려와 난리를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귀한 남편 얼굴에 침을 뱉냐고요. 귀하기는 얼어 죽을. 쓰레기에 침 좀 뱉었다고 뭐 더 더러워지겠어요? 어차피 이미 구린내가 진동하는데. 저는 그대로 거지 같은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내려가는데 그 어떤 날보다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나올 걸 그랬어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사실 저는 그 전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어요. 물론 시댁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원룸이라도 혼자 사니 마음이 편해서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일도 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집을 나온 이후로 고민이 많아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거의 다 끝나가요. 문제는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새로 낸 성수점이야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제 거였죠. 그런데 저는 청담정도 갖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행복했던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위자료라도 받아야겠어요. 남편은 성수점 가져갔으면 된 거 아니냐고 어떻게든 청담점은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 쪽 변호사님은 이미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 사유를 만들었다는 증거를 제출한 상태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말이 청담점까지 받기는 쉽지 않을 거래요. 다른 큰 귀책 사유가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저는 고민 중입니다. 아직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주장하자고 했습니다. 증거는 찾으려고 하면 차고 넘친다고요. 그렇게 되면 청담점을 뺏어오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사실 병원에 남편과 함께 갔을 때 의사가 무정자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들보다 2차 성징이 늦었을 수도 있고 신체적인 특징이 좀 달라서 알았을 수도 있다고요. 그때 남편이 의사에게 화를 내며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야 남편이 안쓰러워서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은 저도 고민이 돼요. 남편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혹시나 그 전에 알고도 나에게 속인 건 아닐까 의심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제 욕심 챙기겠다고 남편의 상처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이 되는 거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차피 둘이 살기 싫어서 하는 진흙탕 싸움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남편의 모든 치부까지 다 공개하고 뺏을 수 있는 건 다 뺏어보는 게 제 속이 시원해지는 길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뒤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인생 선배님들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판단하셔서 의견을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세심하게 읽어보고 저도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나 평온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일하는 엄마라서 그런지 늘 바쁘긴 하지만 가끔은 제 얘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본인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반응도 들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이 부럽기도 했었어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다름 아닌 우리 시댁 때문이에요. 아마 다들 예상하실 듯한 그분의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라던가 시아버지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손아래 동서 때문이랍니다. 저와 5살 차이가 나는 동서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도 인상이 아주 특이하긴 했었어요. 정말 고생 한번 안 해본 예쁜 아가씨 같기도 했지만 뭔가 말투도 되게 당돌했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저기 민우 씨 형님 부인분? 언니? 아, 뭐라고 불러야 되지? 자기야, 민우 씨, 나 뭐라고 해야 돼? 알려줘 얼른. 천만담의 호칭도 제대로 생각지 않고 대충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남편 될 사람인 우리 서방님이 안 가르쳐준 탓도 있었지만 보통 집에서는 저런 거 알려주지 않나요? 그보다 처음 만났다고 해도 자기랑 이제 가족으로 지낼 사이인데 첫 대면부터 모든 게 너무 자기 마음대로고 예의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제가 나이나 뭐나 윗사람이니까 감안하고 편히 말을 걸긴 했는데 뒤에 돌아오는 반응도 되게 깜찍하더군요. 이제 우리 호칭은 형님 동서로 부르게 될 것 같아요. 저기 일단은 오늘 어머니께서 음식을 다 한다고 하셔서 우리는 커피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동서라고 부를게요. 동서가 커피 준비할래요? 제가 과일 좀 사왔으니까 요거 깎아둘게요. 제 딴에는 동서에게 이런저런 부담을 처음부터 주고 싶지 않아서 배와 사과 같은 과일 깎는 건 제가 하겠다고 했거든요. 동서는 편안하게 물 끓이고 커피 타두는 정도만 하면 되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답을 들어보니 저도 모르게 슬쩍 얼굴이 굳는 거예요. 아, 커피요? 네?
근데 저 커피 못 마셔요. 커피 마시면 잠 못 자고 숨 헐떡거리고 얼굴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저는 맨날 커피 말고 과일 주스 마시는데요. 뭐지?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형님 혹시 과일 주스 같은 건 따로 안 사오셨어요? 저 오렌지 주스 좋아하는데? 아니 뭘 어쩌자는 건지 제가 무슨 시켜서 사오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구한테 편히 말하듯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한 기색도 조금도 없어 보였고 미안한 기색이 있다고 해도 문제 아닌가요? 그 정도는 자기가 신경 쓰는 게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황당한 마음을 좀 누른 다음 다시 말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네. 동서는 커피를 못 마시는구나. 내가 따로 사오진 않았는데 필요하면 저기 아래 마트 가서 사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른들은 대부분 커피로 통일할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니고 이따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준비하면 될 거예요. 그러자 동서는 또 제 말을 듣자마자 너무 철없이 자기 남편 서방님을 마구 불러대는 거예요. 네네 알겠어요. 자기야! 아니 민우씨! 나랑 마트 좀 갔다 오자. 여기 커피밖에 없대. 나 오렌지 주스 아니면 자몽 주스 먹을 건데. 자기는? 아무튼 걸어가긴 귀찮으니까 빨리 차 타고 가자. 차 끌고 나와 얼른. 그러면서 어머니가 준비하시는 것 같이 도울 생각은 않고 대뜸 마트부터 간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첫 만남이고 하니 붙잡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대체 이게 뭐라고 제가 불러서 하나하나씩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후에도 동서의 이런 판을 깨는 돌발 행동들은 계속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가족들끼리 여행 같은 거 잘 하지도 않고 당시 제가 결혼 5년 차였는데도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었어요. 아버님도 몸이 좋지 않으셔서 다리도 불편하시고 어머니는 젊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을 썩 쉽게만 생각지 않으시더라고요. 몇 번 제안을 했을 때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너무 당황스럽게 동서가 단톡방을 만든 거 있죠. 이때 회사에서 일하다가 여기저기서 깨지고 정신없던 저는 난데없이 카톡에 무슨 50몇 개가 와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놀래서 들여다보니 웬 단톡방 안에 제가 들어가 있고 사진들이 쭉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동서가 여행을 가자면서 시댁 가족들이 모인 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진 속 장소들 중 고르셔라 어째라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전 너무 당황해서 곧장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동서 바쁘지? 다름이 아니고 지금 만들어둔 단톡방 말이야. 이게 뭐야? 우리는 이런 단톡방 만들어서 해본 적이 없는데. 나 회사에서 일하다가 조금 놀랬어. 뭐 때문에 이거 만든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전 웬만해서 시댁 고부 갈등이나 형님 동서 갈등이니 그런 구도는 만들고 싶지 않기에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고 약간은 거리가 있는 상태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동서는 정말 세상 너무 맞고 발랄하게 자기만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속 터져 죽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초반부터 느꼈던 그 묘한 불안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활발함은 역시 정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형님, 단톡방이요? 이번에 저희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고 곧 여름이니까 가족들끼리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우 씨가 가족들끼리 놀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친정 가족들이랑도 여행 다녀왔으니까 이번엔 시댁이랑도 가보자고 했어요. 민우 씨도 너무 좋아하고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형님 갈 수 있으신 거죠? 여기서 얼마나 진땀이 나던지 심지어 어머니 반응도 안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통화하면서 카톡방을 쓱 훑어보니 어머니 아버님은 대답을 안 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동서 저기 어머니랑은 얘기 아직 안 해본 거지. 동서 말 맞다나 우리는 시댁 가족들끼리 여행을 다녀본 적은 없어. 근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서야. 우리도 시도는 했었는데 부모님도 딱히 상관없다고 명절에 만나는 정도로 괜찮다고 하셨거든. 그리고 아버님 다리도 불편하신 건 자기도 알잖아. 어디 멀리 움직이시는 걸 못하셔. 외부에서 식사도 힘들어하시고. 아무튼 이런 거는 일단 상의를 하고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진짜 뭔가 거절을 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뜻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체감하게 됐어요. 뭔가 일을 벌리는 거야 쉽지만 그런 사람에게 대고 안 된다고 말할 때 너무너무 품이 들고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좀 알아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생각 외로 동서도 고집이 대단했어요. 왜요? 이번에 기회 만들어서 가면 되죠. 그리고 아버님이요? 차로 돌아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랑 형님네랑 번갈아서 아버님 모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차이나 형님네 차에 타시게 하고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아버님 다리 아프시다고 여행도 못 다니시고 너무 안 됐어요. 민우 씨가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식들 중 누구도 아버지 모시고 어디 다닐 생각 못 했다고. 이번에 우리 친정이랑 다니면서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시간 내서 가요, 형님. 네? 와,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데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계획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 흐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는 거의 끌려가듯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불안했던 제 예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어요. 뭐 친정 가족들과도 가봤다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회비만 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놓고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일단 출발하는 당일부터 동서와 서방님은 아주 크게 한바탕 싸웠는지 시댁 앞에서 차갑고 모였을 때도 표정이 장난 아닌 거예요. 동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한테 엄청 틱틱거리면서 뭐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이거 책임진다고 했잖아. 아, 왜 숙소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난 이거 말고 야외 수영장까지 있는 거 말했는데, 아, 이게 뭐야? 계획 다 망가졌잖아. 사진 찍을 것 같이 다 챙겨왔는데. 그러면서 동서는 짜증을 냈고 서방님은 서방님대로 꽤나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중재에 나섰고 다른 것들은 다 체크가 되어 있는지 물었는데요. 이거 답하는 내용마다 정말 가관도 아닌 거예요. 동서, 일단 숙소 예약은 된 거잖아. 그럼 됐어. 갈 때는 우리가 아버님 모시도록 할게. 차에 자리가 한 좌석밖에 없긴 하지만 돌아올 때는 동선에 모시면 되겠어. 그리고 가서 다닐 때에도 그때그때 다르게 어머님이나 아버님 각각 모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슬슬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자 동서는 그제야 울 것 같은 얼굴로 저에게 이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우리가요? 저희 차에 짐 많아요. 엄청 많은데?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도 비싼 거 들고 왔고 튜브랑 이것저것 다 실어야 돼요. 형님네 차에 어머님 아버님 다 타면 안 돼요? 아, 수정이 때문에 안 되나? 애기니까 가운데에 두고 양쪽에 어른들이 타면 되잖아요. 아, 이때 정말 얼마나 어질어질하던지 그대로 한켠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희는 사람이 셋인데 짐이 없겠냐고요. 그리고 애를 뒤에 태우느라 베이비시트 때문에 한 좌석밖에 남지 않거든요. 동서는 그런 것 따위 전혀 안중에도 없어 보였어요. 저기 동서, 수정이 베이비시트에서 자리가 한 개밖에 안 남아. 그리고 이건 여행 계획할 때에도 처음에 했던 얘기 아니야? 그러자 동서는 뾰루퉁한 표정을 짓더니 당장 또 서방님한테 짜증을 내면서 일을 넘기더라고요. 이것부터 투닥거리면서 대체 무슨 일정 내내 부모님들을 모시겠다는 건지 조금도 납득되지 않았어요.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님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건 우리일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도 손녀랑 같이 타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모셨고 어머니는 동선의 차에 타고 오셨는데요. 나중에 펜션에서 만나서 다 같이 내렸을 때 아주 그쪽 차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는 말씀도 별로 없으신 분인데 대뜸 내리자마자 저한테 와서는 누가 자리 좀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뭐 불편한 일 있으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는 제 눈치를 쓱 보시더니 아직도 차에서 내리지 않는 동선의 부부를 내버려두고 저를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시더군요. 아유, 예. 나 불편해서 혼났다. 쟤네 뭐 그렇게 차에서 계속 싸우대니? 아주 가시방석이야, 진짜. 아이, 뭐 중간에 껴들어서 말리지도 못하겠어. 그리고 쟤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 시애미 앞에서 이혼을 하니마니 하고 자기 남편을 잡아대는 거야. 내가 너무 물러터진 시애미인가 싶기도 하고. 아유, 오는 내내 아주 마음 불편해서 혼났어. 하여간 어쩜 이렇게 돌아오는 내용들마다 다 퍼펙트하고 기가 막힌 얘기들 뿐인 걸까요? 전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하여 펜션에서 보낸 첫날은 신혼부부 싸움에 저희 가족과 어머니 아버님이 내내 눈치를 보며 하루를 어찌어찌 마무리했습니다. 서방님이 기분 풀어주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도 동서는 듣지 않았고 내내 심드렁한 얼굴로 짜증만 내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 날도 동서는 뾰루퉁에 있고 밥 먹으러 가서도 설렁설렁 다니고 그러다가 돌연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저도 한 소리를 했어요. 아, 저 운전해서 카페 좀 갔다 올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 풀려요, 형님. 민우 씨가 저렇게 쫌생이 같고 지멋대로 구는 인간인지 몰랐네요. 가서 저 달달한 것 좀 먹고 스트레스 풀고 와야겠어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차키를 집어들기에 전 얼른 데리고 뒤쪽으로 나와서 말을 했어요. 동서,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 여행 오자고 했던 게 누구야? 동서 아니야? 어른들 모셔와 놓고 불편한 아버님까지 대등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다니고 있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서방님과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여행 다 마치고 집에 가서 둘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싸우던지 해. 이런 건 어른들 불편하게 하는 거야. 아직 식사도 안 마치셨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가버리면 걱정하시잖아. 그런데도 동서는 속절없이 타들어가는 제 속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차 타고 여기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 갔다 올 거예요. 그렇게 오래 안 있을 거고 거기 위험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낮인데 여자 혼자 술 마시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위험해요? 이건 뭐 순진한 건지 자기 위험할까봐 걱정하는 줄 알고 괜찮다며 해맑게 웃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다그치다가 결국 직접적으로 딱 잘라 말을 했고 결국 저와 동서의 사이도 싸해지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부부가 나란히 왔는데 한쪽이 따로 돌아다니면 어른들한테 심려 끼치는 거 아니야? 동서 오는 차에서도 그렇게 싸웠다며.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셔. 지금 밥도 잘 못 드시고 집에 얼른 가고 싶다고 하신다고. 사람이 일을 시작해서 진행을 해놨으면 마무리는 해야지. 중간에 혼자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다른 사람들은 편해 보여 지금? 동서는 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건지, 아니 자기 친정 식구들이랑은 무슨 오냐오냐 대접해주는 여행을 하고 왔는지 몰라도 하여간 시댁 여행에 와서도 친구들에게 하는 마냥 굴더라고요. 제 말에 단번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니 이제는 원망의 대상을 저에게 돌리더라고요. 뭐라 말하진 않았지만 그날 집으로 다들 돌아갈 때까지 내내 입이 대빨 나와서는 저한테 말도 안 걸었어요. 우리 애는 그 여행이 너무 힘들었는지 집에 가자고 울어댔고 그런 제 아이에게 예민한 것 같다고 동서가 뭐라 하는데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끝나버린 최악의 여행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것 같아요. 이후로 그 누구 하나 여행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동선에도 그렇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것 같더니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자기 임신해서 불편하다며 시댁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어머니 말고 저한테 전하더니 대신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쯤 되니 전 큰 고민거리가 생겼고 끙끙 앓다가 남편에게 토로했어요. 아무리 봐도 동서가 나를 너무 물로 보는 것 같아. 아니 지가 직접 말하면 되지 왜 그걸 나한테 부탁해? 지가 입이 없어 발이 없어. 임신을 세상 자기 혼자만 하냐고. 나도 해봤고 어머니도 해봤잖아. 100번 양보해서 시댁 오기 싫다고 쳐. 그럼 지가 말하면 되잖아. 짜증나.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중간에서 너무 머리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어쩌지 이거. 민우한테 말해서 재수씨 단속 좀 하라고 해야 하나? 보다 나도 계속 이런 걸 보고 있으려니 마음이 별로야. 저번에 여행 가보니까 엄마 아버지한테도 너무 앵앵거리면서 말을 은근히 함부로 하더라고. 이때 들어보니 남편도 적잖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저도 그럭저럭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어머님께 말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 완전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래서 어머니는 그냥 참고 계셨나 싶기도 하고 하여간 해결된 것 없이 전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큰애야, 그러지 말고 작은 애랑 좀 거리를 두고 신경 쓰지 마. 한동안 얼굴 안 보면 그만이잖아. 지금 보니까 민우가 직장 사정이 안 좋아. 그런데다가 애도 생겼고 안 그래도 싸우던 애들이 생활도 넉넉지 않으니 자꾸 싸우게 되나 봐. 그 와중에 시댁 와서 여러 사람 보고 뭐가 좋겠어. 저번에 너한테도 돌려서 야단 맞고 했다면서. 그럼 그냥 냅두자. 나도 사실 걔 오면 불편하다. 보아하니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집안 형편이 썩 좋지 않고 부부 사이도 순탄치 않은데 또 덜컥 아기는 생긴 거예요. 신혼부부고 아기가 찾아온 내용은 축복이니까 그냥 그 부분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동안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어머니도 무릎 쪽이 안 좋아지셔서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때 동서는 정말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시던 터라 저도 되게 바쁠 때였는데 어쩔 수 없이 얼마간은 제가 반찬도 해다 드리고 사드리기도 했거든요. 며느리가 둘이 있음에도 큰일이 있을 때 결국 부담은 나 혼자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버겁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될 일일지도 몰라요. 애초에 며느리는 나 하나밖에 없었고 동서란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두면 좀 나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게 동서는 꼭 자기가 필요할 때는 불러대거든요. 다름 아닌 그 집 딸내미 돌잔치에는 또 우리 모두를 다 부른 거 있죠. 그러면서도 어머니한테 엄청 울면서 볼멘 소리를 해댔나 봐요. 어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또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저한테 상담을 하셨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동서가 어머니한테 돌잔치할 비용을 보태달라고 했다는 거죠? 아, 진짜 기가 막히네. 아니, 얼마나요? 어디서 할 건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눈 딱 감고 그냥 달라는 거예요?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동서는 어머니한테 돈 달라 소리를 했더라고요. 돌려서 말하지도 않고 직구로 던졌다네요. 아유,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돌잔치 해야 되는데 민우가 돈이 얼마 없는 것 같다고 계속 울더라고. 생활비는 근근히 있다고 하지만 돌잔치 할 형편이 안 된 모양이야. 그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그럴 순 없다고 아주 통곡을 하더라. 하여간 어쩌겠어. 돈도 못 벌고 있고 아들 상태가 그러니 이건 내 죄로 알고 해줘야지 뭐. 결국 어머니는 고민하다가 몇백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갖진 않았어요. 우리 애 돌잔치 할 때도 어머니는 적지 않게 보태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드러내놓고 달라고 말을 한 게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돌잔치에 제 딴에는 금반지를 해가지고 세 가족이 같이 갔는데 그날 보니까 동서 얼굴이 좀 많이 상해 있긴 했었어요. 나름 이때 메이크업도 받고 이것저것 했을 텐데 아기 낳고 난 이후라고 하지만 피부도 안 좋고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그걸 보니 힘들긴 힘든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랬는데 얘기 나눠보니 어쩜 그렇게 여전히 철이 없는 걸까요? 형님 오셨어요? 저 진짜 미치겠어요. 애가 맨날 울고 잠도 안 자고 저를 못 살게 한다니까요. 근데 민우 씨, 아니 애 아빠는 애를 같이 봐주지도 않고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해요. 형님 좋겠어요. 아주버님은 돈도 잘 벌고 집안일도 같이 해주잖아요. 제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하필 이런 말을 그나마 시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서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저도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긴 했지만 정말 동서는 한 번 만나고 오면 온갖 기가 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동서가 어찌나 욕심껏 굴던지 이날 왔던 손님들도 수군수군대는 눈치였어요. 그날 행사를 하고 애기 돌잡이 같은 걸 했는데 마치고 나서 선물 주는 것도 엄청 인색하게 굴고 어떻게든 손님들한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회 보시던 MC분조차도 이렇게 말하실 정도였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어머니가 어떻게든 용돈 더 받게 하려고 혈안이 되셨네요. 그래도 오늘 돈 제일 많이 주신 분이 10만 원이죠. 그 정도 챙기셨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동서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아주 심술이 그득그득한 거예요. 그걸 또 드러내놓고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동서가 껴있는 행사는 뭘 하던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그렇게 빼먹을 거 빼먹어 놓고는 그 해에 있던 명절에는 또 안 온다는 거예요. 이때 저도 어이가 없어서 직접 전화를 했죠. 동서, 이번 명절 때 못 온다며? 왜? 애기 돌도 지났고 이제 좀 데리고 다닐만 하지 않아?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보고 싶어 하시는데 한 번 오지 그래. 서방님이랑 차 타고 그냥 한 번에 쓰고 오면 되잖아. 그런데 동서는 계속 앵앵거리는 말투로 자기 혼자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듯 딱 잘라 거절을 하는 거예요. 형님, 우리 애기가 낯선 데 가면 너무 힘들어해서 저도 죽겠어요. 돌잔치 때 보셨죠? 얘 진상이 장난 아니라니까요? 어딜 가던 땡깡 부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저 어디 못 가요. 이번에 형님 다녀오시면 됐죠? 저희랑은 돌잔치 때 얼굴 뵀는데 또 봐서 뭐해요? 이렇게 그냥 더 말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자기 바쁘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때쯤부터 저는 이제 동서랑 완전히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 싶더군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해두고 멀리하고 싶어졌어요. 당시 저도 직장에서 무리하게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살아왔던 보람은 있었던 건지 승진도 하게 되었고 일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이미 신경 쓸 부분이 많다 보니 그쪽으로 마음을 두게 됐고 애도 순조롭게 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애 어린이집에서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이날 전화를 받았을 때 상황은 정말 두고두고 아찔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수정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다름 아니라 수정이가 친구랑 놀다가 그만 다쳐서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어머님. 잠깐 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커피 한 잔 들이킬 시간 없이 움직이던 중 이런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택시 타고 아이 어린이집으로 가는 와중에 도통 제정신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하고 난 뒤 이마 쪽과 광대뼈 쪽이 펄해져서는 약이 번들번들하게 발라져 있는 우리 애를 마주하게 됐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넋이 나가서 다그치듯 물었던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렇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밀고 놀다가 부딪히게 됐어요. 어머님, 병원 다녀왔는데 크게 흉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에게 이리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여자애가 너무 얼굴에 크게 상처를 입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때 저는 꽤나 마음에도 상처를 입고 대체 내가 뭐 하려고 애 맡기고 회사를 다니나 거기서 승진해서 뭘 하나 싶더군요. 하지만 제가 회사에 있건 집에 있건 간에 아이는 어린이집을 가야 했을 테고 달리 방도도 없었을 테니 그럭저럭 마음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긴 했어요. 그러던 차에 동서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말이죠. 형님, 저희 지영이가 어린이집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더라고요. 선생님이랑 지금 싹 다 고소할까 생각 중이에요. 저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엉엉 오열을 하는데 저도 비슷한 시기에 애가 기관에서 다쳤던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긴 했어요. 그 기분을 같은 엄마로서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동선의 아기는 훨씬 어린데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애를 제대로 안 먹이기도 했고 울면 무작정 울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별일이 다 있었나 봐요. CCTV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형님. 가슴이 찢어져요. 우리 지영이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참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서 볼 때 동서가 뭘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딱히 일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 애기랑 둘이 있는데 애도 어린이집에 일찍 보냈으니까요. 다행히 서방님이 지금 직장을 구하신 것 같지만 수입이 많지도 않아 보였고 집안 분위기가 안 좋긴 했어요. 암튼 동서를 따라서 저도 알아봐주기도 하고 제가 아는 주변 지인들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조카인 지영이를 돕겠다고 노력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손녀가 힘든 상황에 놓였었다는 걸 아시곤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맨날 철없고 자잘한 사고를 치는 동서라지만 그래도 자식을 둔 문제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최대한 동서 편에 서서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긴 했어요. 그러나 참 뭐랄까요? 이렇게 다 무마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기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후 동서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놀랬던 부분은 잘 다스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울고 경기를 일으켰나 봐요. 아무래도 이쯤부터는 저도 원치 않게 어디까지나 자식을 둔 엄마 마음을 갖고 동서와 연락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영이는 지금 좀 어때? 아직도 먹으면 토하고 그래? 다른 것 좀 내가 보내줘 볼까? 그랬더니 동서는 또 훌쩍거리면서 많은 고민들을 털어놓더군요. 아니요. 이제 좀 먹어요. 근데 저 이제 얘도 슬슬 어린이집 새로운 곳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아선 계속 끼고 있고 싶은데 남편 수입이 시원치 않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너무 작고 집주인은 맨날 전화해서 애 오는 소리 시끄럽다고 화내고요. 진짜 너무 서러워요. 저 사실 형님이 너무 부러워요. 집도 크고 넓고 형님 본인도 여자로서 능력이 있어서 돈도 잘 벌고. 여기쯤 내용이 이어지는 게 어째 너무 청승맞다 싶었는데 이 뒤에 한 소리는 저도 모르게 움찔해서 뭐라고 하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동서가 좀 짠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영이가 너무 안 됐어요, 형님. 나 같은 엄마 말고 형님 같은 엄마 만났으면, 부자 엄마 아빠 만났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런 일도 안 당했을 텐데. 어머, 동서,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이 어딨어. 동서 좋은 엄마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만하면 애기 잘 키웠잖아. 혼자서 어디도 안 맡기고 씩씩하게 애기 잘 키웠잖아. 그건 사고야. 그냥 사고로서 일어난 일인데 왜 그렇게 자책을 해.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다. 더 큰 일도 많아. 앞으로 살려면 독하게 마음먹고 준비를 해야지. 그런 약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다 오죽했으면 저런 말까지 할까 싶고 동서 말 맞다나 저렇게 힘들어하는 엄마 아래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조카 지영이도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조금씩 저랑 연락도 잦아지고 동서도 어느 정도는 마음을 둘 때가 있다고 느꼈는지 명절 때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서방님이랑 같이 오긴 했지만 서방님도 그새 마음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는지 어째 갈수록 더 지쳐 보이고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처럼 다들 모인 거라서 좋은 게 좋은 거라 나름 전도 꽤 붙이고 음식들을 갖고 갔답니다. 어머니 역시 본인에게 너무 짠한 둘째네 부부라서 그런지 동서와 서방님이 오니 안쓰러워하실 뿐이었어요. 동서는 뭔가 다 의욕 없어 보이는 얼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과 달리 와서 이것저것 부엌 일을 같이 돕긴 하더군요. 그렇게들 다 같이 명절 아침을 맛있게 먹고 가볍게 쉬면서 가족들별로 간단하게 고스톱을 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 시댁 분위기가 대체로 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인데 유독 동서 한 사람이 되게 외향적이고 활발한 편이었거든요. 돈도 얼마 걸어두지 않고서 슬슬 하려던 판이었는데 동서가 갑작스레 너무 의욕이 넘쳐서는 엄청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자니 저도 내심 그전에 동서의 이런 부분들을 싫어했던 게 떠오르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좀 마음을 터놓고 지내보려고 했는데 또 진상같이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 참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고스톱 하는 내내 또 완전 혈안이 되어가지고 어떻게든 돈 몇 푼 자기가 챙겨보려고 악을 쓰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다가 머리가 아파서 저는 잠깐 나와 있었는데요. 다시 들어갔는데 갑작스레 뭔가가 다 파토난 느낌인 거예요. 에? 이게 뭐예요? 끝났어요? 언제? 제가 이렇게 되물으니 동서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서는 돈을 챙기고 있고 어머니와 아버님, 우리 남편은 뭔가 머쓱한 표정을 짓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동서는 그냥 끝났다, 다 끝났다 소리만 번갈아가며 하더니 이제 자기네 집으로 넘어가야겠단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도 슬슬 가야지, 자기야. 엄마 아빠한테 지영이 보여드리러 가야 돼. 얼른 자기도 갈 준비해. 그러면서 대뜸 자리를 뜨려고 하는 분위기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후다닥 일어나서 애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뭐가 진짜 재빠르게 눈앞에서 지나간 마냥 상황이 정리되어 버리길래 저는 어머니와 남편에게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와, 웃기지도 않아서 뭐 그딴 걸 기술이랍시고 그러고 있냐, 재수 씨는. 진짜 몇 년을 봐도 적응이 안 되네, 정말. 그러자 어머니는 저희 남편을 보며 그만하라고 하시고 전 더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말 못할 게 뭐가 있냐는 듯 어이없어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이건 재수 씨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들어봐. 자기 아까 머리 아프다고 잠깐 나갔잖아. 아니, 재수 씨가 뭔 말 같지도 않은 타짜 기술을 부리려고 했는지 그냥 그렇게 스리슬쩍 지 몫을 챙겨버렸어. 내가 어이없어서 뭐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막 눈치 주고 말이야. 자기 아마 그때 있었으면 재수 씨 멱살 잡았을걸. 대체 뭐 어떤 수를 썼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아무튼 뭔가 또 얍삽한 짓을 했다는 인식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전 못 봤어도 남편이 저렇게 화낼 정도면 어지간히 머리를 굴렸다는 건데 어머니는 또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덮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들 해라. 재미로 한 거잖아. 재미로. 쟤네도 뭐 사는 재미가 있겠어. 우리가 그냥 좀 봐주자. 아까 민우 녀석 와서 빼짝 말라가지고 밥 우걱우걱 먹는 거 보니까 아주 속이 터질 것 같아. 게다가 지영이는 애기가 왜 그렇게 힘도 없고 혈색도 안 좋고 작은 애도 얼굴이 다 상했더만. 그 돈 몇 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갖고 가게 냅둬. 그거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 어머니는 웬만하면 다 덮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시는데 남편 말 맞다나 저도 제가 상황을 직접 당했으면 어지간히 화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미 충분히 화가 났던 게 제 딴에는 동서를 챙겨오기도 했고 신경을 써줬는데 그렇게 돈 걸린 앞에 저렇게 혈안이 되어서 누구 볼 것도 없이 으르렁거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힘든진 알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돈 들고 줄행랑치듯 나가버렸다고 하니까 더 꼴보기 싫었고요. 애도 어린데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진짜 이젠 정말로 인연을 끊어야 할 땐가 싶었어요. 이날은 아버님도 되게 황당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딱히 아버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어머니 통해서 들었어요. 니네 아버님이 뭐 평소에 며느리들이랑 말 섞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손녀들 보니까 그냥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작은 애가 그렇게 어떻게든 돈 챙겨가려고 눈 볼게진 걸 보니 기가 막혔나 보더라. 나한테 묻는 거야 글쎄. 민우 많이 어렵냐고. 자기 딴에도 속상하고 어이가 없으니까 저런 말하는 거 아니냐고.
아버님이 평소에 애지간해서 자기 의견을 내시지 않는 분인데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듣고 있다 보니 저도 도통 좋은 감정이 들지 않아서 동서랑 연락을 끊고 있었는데요. 몇 주쯤 지났을까요? 본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데 저는 몇 번 피했어요. 직장에서도 받지 않았고 동서 전화번호만 봐도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이제 정말 지겹다 싶어서 피해 다니던 중 집에 와서 애 챙기고 있는데 하도 전화가 오길래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동서,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애 챙기느라 좀 바빠.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통화하자. 저기 형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부탁이 있어서요. 일단 저는 그 순간 무조건 들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바쁘다고 말이에요. 이제 더는 동서랑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서도 꽤 끈질기더라고요. 잠깐 제가 형님 댁 들릴게요. 한 5분만 시간 내주실 수 없을까요? 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남의 집에 찾아오는 게 너무 싫어서 어디 나갈 거라고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문자가 온 거예요. 잠깐만 만나달라, 이후로는 더 연락드리지 않겠다나요.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니 대체 뭔가 싶어서 저도 좀 걸리긴 하더군요. 그리하여 결국 집 근처 카페에서 동서와 만나게 됐는데 이날 가기 전까지 얼마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거절의 답을 준비하며 갔는지 몰라요. 뭘 얘기하건 뭘 부탁해오건 또 뭘 신세를 지려고 하건 간에 저는 무조건 눈 딱 감고 안 된다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날 동서가 저에게 꺼낸 얘기는 역시나 아무튼 제 예상 밖에 있는 얘기였더라고요. 형님,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이유가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나도 뒤에 일정이 있어서 말이야. 우리 빨리 용건 얘기하고 각자 볼일 보자. 이렇게 냉정하게 말을 툭 잘라내고 빨리 얘기가 진행되길 원했는데요. 이후로 나온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숨이 답답하게 만드는 내용이더라고요. 동서에게 가진 반감이 더 심해졌다기보다 역으로 이게 물로 씻어내는 듯 쭉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좀 죄송해서요. 아무튼 이거 받으세요, 형님. 그렇게 말하면서 동서가 제 앞에 내민 것은 쇼핑백 2개였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선물 세트 작은 걸 넣었다고 하더군요. 이걸 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제가 어머님 댁 갔을 때 좀 짓궂게 했거든요. 고스톱을 말이에요. 여기쯤 들었을 땐 미간에 주름이 확 세게 잡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큰 이유긴 했지만 전부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간 쌓여있던 철없음에 대해 폭발하는 계기가 된 거였으니까요. 헌데 동서는 거기서 더 이어 자기의 그간 사정을 털어놓더군요. 사실상 저도 어머니를 통해 전달 들었을 뿐 본인의 속사정을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형님, 저 그 사이에 좀 힘들었어요. 우리 지영이 어린이집에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기 데리고 일해보려고 친구랑 동업을 시작했어요. 남편 벌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 너무 힘들어서요. 제 마음도 힘들고 집에 있으면 괴롭고 애기를 또 어린이집에 보내긴 겁나고 그래서 데리고 일을 시작해봤는데요.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동서 말론 얼마 없는 본인의 적금, 그러니까 결혼할 때 갖고 있던 돈 몇백이었나 봐요. 그걸 친구랑 동업하면서 맡긴 건데 그대로 들고 잠적했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여러모로 한계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불같은 성격에 그런 일이 터지니 자기 딴엔 그걸 분출하는 것도 아주 거칠게 했었겠죠. 그런 모습을 보고 서방님은 이혼하자는 얘기가 진지하게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서방님이 이혼하재? 자기한테? 언제? 진짜로? 진심으로? 전 너무 놀라서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서는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네, 그때는요. 지금 얘긴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형님. 죄송해요, 형님. 동서는 잊지부터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고 전 가장 궁금하고 답답한 부분에서 얘기가 턱 막혀버려 어쩔 줄 몰랐어요. 헌데 얘기를 듣고 보니 너무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죄송해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이제 애기도 보고 다 놔두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동서의 얘기를 종합해보자면 그 즈음에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안 좋은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가 상황이 거기까지 갔나 싶어 저도 꽤 놀란 상태였어요. 다행히 서방님은 이 모든 상황을 무마시켰고 상담을 받자고 데려가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실을 둘만 알고 있던 차에 명절날 시댁에 왔던 거예요. 그냥 다 짜증나고 너무 싫었어요. 심술도 나고 기분도 너무 변덕 심하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이라면 지긋지긋하면서 또 욕심도 나고 거기서 그럴 게 아닌데 너무 한심하게 제가 분풀이를 했더라고요. 아마도 이 얘기는 자기가 고스톱 판을 뒤집어서 허겁지겁 돈을 다 챙겨가 버렸던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숨죽이고 듣고 있자니 동서는 속마음을 꺼내놓더군요. 그런데 사실 아주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그렇고요. 다들 모르지 않을 텐데 그냥 계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제가 돈 갖고 가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다 별말 안 하는 사람들인데 나랑 우리 지영이 도와주려면 도와주지 못해주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분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 같아서 진짜 너무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가 제 옆에 다시 들려준 것이 바로 쇼핑백 봉투였어요. 이거 저 지난주부터 마트에서 일해요. 그때 돈 가져온 것도 그대로 갖고 있었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몰라서 조그맣게 선물 세트를 샀어요.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아무튼 죄송해요. 이거 형님네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동서는 고개를 들지 않고 푹 숙이고 있었어요. 참, 그러고 보니 동서가 뭔가를 가족들에게 자기 손으로 사들고 온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늘상 챙겨가기만 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멋대로 들고 나던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한없이 기가 죽어서는 이전 자리에서 본인이 잘못했다며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애지간히 힘들긴 힘들었나 싶어서 저도 더 이상 말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순간 제 마음이 약간 저릿했던 건 동서가 그런 몹쓸 시도를 했다는 것이 핑계가 아닌 진짜 사실